안녕하세요. 여러분이라면 남편의 휴대폰에서 낯선 여자 이름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결혼 8년 차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남편 민준 씨와 7살 아들 준호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적어도 그날 아침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남편은 늦잠을 자곤 했는데 이상하게도 아침 7시에 일어나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검은색 셔츠에 청바지, 남편이 특별한 날에만 입는 옷차림이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저는 부엌에서 물었습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어. 점심때쯤 돌아올게. 남편은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다듬는 손놀림도 너무 신경 쓰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토요일에 무슨 급한 일이 있어요? 저는 다시 물었지만 남편은 이미 현관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은 이상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남편의 차가 출발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회사 방향이 아니라 반대편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은 무의식적으로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남편의 태블릿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들여다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태블릿을 켜자 잠금 해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서둘러 나가느라 잠그는 것을 깜빡한 모양이었습니다. 화면에는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오늘 몇 시에 와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발신자 이름은 지은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저는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1년치가 넘는 메시지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생일 축하한다는 말, 보고 싶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남편이 낯선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 그 여자와 두 아이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그리고 남편이 그 아이들을 안고 있는 사진까지.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손에서 태블릿이 떨어졌지만 화면은 계속 그 사진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이, 제가 8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이 또 다른 가족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1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 준호를 친정 엄마에게 맡기고 저는 남편의 차를 뒤따랐습니다. 다행히 남편 차에는 위치 추적 앱이 깔려 있었습니다. 원래는 차량 도난 방지용이었지만 오늘은 다른 용도로 쓰이게 될 줄이야. 위치는 우리 집에서 40분 거리의 한 아파트 단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핸드폰의 화면은 남편의 차가 302호 앞에 주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아파트 동으로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게 꿈이길 바랐습니다. 악몽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복도로 나섰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현실이라는 것을. 302호 문패에는 2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민준, 이지은. 제 남편의 이름과 제가 본 적 없는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 앞에 서서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빠, 높이 높이 해주세요.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 아이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준호보다 조금 어린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우리 민서 정말 무거워졌네?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제가 집에서 들어본 적 없는 밝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와 준호 앞에서는 항상 피곤해하고 무뚝뚝했던 남편이었는데, 여보, 점심 준비 다 됐어요.
민서야, 수아야, 손 씻고 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민서와 수아, 두 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여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그 소리와 함께 아내 소리가 멈췄습니다. 누구세요? 여자의 목소리가 인터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택배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문 뒤에 서 있던 여자는 제 또래로 보였습니다. 단정한 머리에 앞치마를 두른 평범한 주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을 보자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택배는 어디 있으세요? 실례지만 김민준 씨 계신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지은아, 누구? 남편의 말이 끊겼습니다. 제 얼굴을 본 순간 남편은 마치 유령을 본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연아? 남편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공포와 당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은이라는 여자가 남편과 저를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여보, 이분 누구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차갑고 단호하게. 저는 김민준 씨의 아내입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정식 배우자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지은이라는 여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며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궁금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빠, 저 아줌마 누구예요? 안쪽에서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나왔습니다. 민서였습니다. 그 아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아이의 얼굴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눈매, 코, 입매 모두 남편과 닮아 있었습니다. 우리 준호와도 비슷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쓰러질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지금 당장.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수연아, 일단 밖에서 얘기하자. 여기서는 안 돼. 남편이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여기서 해요. 지금 당장. 이 여자분도 저도 들을 권리가 있어요. 지은이라는 여자는 현관문에 기댄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대체 무슨 일이에요? 결혼했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5년 전에 결혼했잖아요. 5년? 저는 되물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우리는 8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그럼 남편은 저와 결혼하고 3년 뒤에 이 여자와도 결혼했다는 말인가요? 남편은 바닥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요? 두 가정을 꾸린 게요? 우리를 속인 게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복도에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서가 겁에 질려 엄마 치마를 붙잡았습니다. 지은이 그 아이를 안으며 문 안쪽으로 데려갔습니다. 민준 씨, 설명하세요. 지금 당장.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모든 걸 포기한 사람처럼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원래 수연이랑 결혼했어. 8년 전에. 준호도 있고. 하지만 5년 전에 지은이를 만났어. 출장지에서였어. 우연히 같은 호텔에 묵게 됐고 로비에서 부딪혀서 알게 됐지. 그래서요? 그게 이 상황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라도 돼요? 저는 냉소적으로 물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친구였어. 진짜로. 하지만 점점 가까워지고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어. 지은이가 임신했을 때 나는 혼란스러웠어. 하지만 아이를 지울 수는 없었어. 그래서 이중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묻어났습니다. 나는 두 가정 모두를 책임지고 싶었어. 지은이에게는 내가 독신이라고 했어. 전에 연애했던 여자가 있었지만 헤어졌다고. 그리고 혼인신고는 나중에 하자고 했지. 하지만 우리 혼인신고 했잖아요. 3년 전에. 증명서도 있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그건 위조했어. 친구가 인쇄소 운영하는데 부탁했어. 지은이가 볼 수 있게 가짜 혼인신고 증명서를 만들었어.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알던 그 사람인가요? 8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나요? 그럼 돈은요? 두 가정을 어떻게 유지한 거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나는 두 개의 일을 했어. 낮에는 정규직으로 일하고 밤에는 프리랜서 일을 했어. 주말에도 일했고 너희들한테는 야근이라고 출장이라고 핑계를 댔지. 그래서 항상 피곤해 보였던 거군요. 집에 오면 말도 없고 짜증만 내던 게 그 때문이었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이 반복해서 사과했지만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8년 동안의 거짓말이 미안하다는 한마디로 용서될 수 있을까요? 지은은 벽에 기대선 채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녀도 피해자였습니다. 남편에게 속은 두 여자였습니다. 거실로 들어간 우리는 각자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서와 수아는 방으로 들어가 있었고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더 숨긴 게 있으면 지금 다 말하세요. 제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 진짜 문제요? 이것도 모자라서요? 지은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빚이 많아. 2억 원 정도. 뭐라고요? 저와 지은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두 가정을 유지하려다 보니 돈이 너무 많이 들었어. 대출을 받고 또 받고 카드를 돌려막기 시작했어. 그러다가 사채까지 손을 댔어.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중생활도 모자라 빚까지 있었다니. 그걸 언제부터 숨기고 있었어요? 2년 전부터. 처음엔 1,000만 원 정도였는데 이자가 불어나서 지금은 2억이 됐어. 지은이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건데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해결책 같은 건 없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왜요? 왜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우리가 부족했나요? 아니야. 너희들은 부족하지 않았어. 내가 문제였어. 나는 책임감이 너무 강했어. 한번 맺은 인연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어. 지은이와 아이들을 버릴 수 없었고 수연이와 준호도 버릴 수 없었어. 그래서 두 가정 모두를 속인 거예요? 그게 책임감이에요? 지은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이었어. 인정해. 하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최선이요? 웃기지 마세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정 엄마였습니다. 수연아, 준호가 아빠 보고 싶대. 언제 데리러 올 거니? 엄마 목소리를 듣자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갈게요, 엄마. 전화를 끊고 저는 일어섰습니다. 저는 가볼게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수연아, 잠깐만. 남편이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피했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이제 남편으로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돌아봤습니다. 지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저도 몰랐어요. 민준 씨가 결혼했다는 걸. 저는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저도 알아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 둘 다 속았어요. 그 사람한테.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피해자가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이제 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거짓말로 지어진 이 공간을. 준호를 데려온 저는 아이를 재우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8년을 되돌아봤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 사랑했던 기억들. 그 모든 게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정교하게 만들어진 거짓이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중생활이라니 드문 케이스네요. 법적으로는 당연히 부인께서 우위에 있습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혼 소송을 제기하시면 위자료와 재산 분할, 양육권 모두 유리하게 진행될 겁니다. 하지만 빚은요? 2억 원의 빚도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남편분 명의의 빚이라면 원칙적으로 배우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잡했습니다. 모든 게 복잡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세요. 하지만 너무 오래 끌지는 마세요. 빚독촉이 시작되면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수연 씨. 돌아보니 지은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는 참이었습니다. 당신도 상담받으러 왔어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알아보려고요. 우리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피해자끼리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저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변호사가 뭐래요? 법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대요.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으니까요.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을 수도 있지만 입증이 어렵대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5년이에요. 5년 동안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민준 씨가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빠라고 믿었어요. 주말마다 일한다고 해서 이해했어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8년이었지만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남자를 사랑했고 같은 남자에게 배신당한 두 여자였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당신이 미웠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내 남편을 뺏어간 여자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당신도 피해자더라고요. 오히려 당신이 더 오래 속았으니 더 억울하겠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가 더 피해자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둘 다 피해자예요. 맞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혼은 해야겠지만 준호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해요. 아빠가 필요한 나이거든요. 민서와 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아빠 없이 어떻게 키워야 할지.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우리 협력할 수 있을까요? 뭐요? 빚 문제요. 2억 원. 이건 사실 우리 모두의 문제잖아요. 민준 씨가 망하면 우리도 다 영향을 받아요. 그렇긴 하죠.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생각엔 일단 빚부터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각자의 길을 가는 거죠. 어떻게요? 저는 제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점점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기묘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 가정이 한 집에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미쳤다고요? 말도 안 돼요. 남편이 반대했지만 저와 지은은 단호했습니다. 선택권은 당신한테 없어요. 우리가 결정했어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2억 원의 빚을 갚으려면 지출을 최소화해야 해요. 두 집 월세와 관리비만 해도 한 달에 200만 원이 넘어요. 한 집에서 살면 그 돈을 빚 갚는 데 쓸 수 있어요. 지은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육아 분담도 가능해요. 제가 아이들 봐주는 동안 수연 씨가 일하고 제가 일할 때는 수연 씨가 봐주면 되죠. 당신은 거실 소파에서 자면 돼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남편이 살던 이 집을 선택했습니다. 방이 4개였습니다. 저와 준호가 한 방, 지은과 민서가 한 방, 수아가 한 방을 쓰고 남은 방은 공부방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첫날 밤은 정말 이상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하는데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아이들만 제잘거렸습니다. 준호 형, 몇 살이에요? 민서가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7살이야. 와, 저보다 2살 많아요. 형이다. 아이들은 금방 친해졌습니다. 순수한 아이들에게는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지은은 설거지를 하며 역할 분담을 논의했습니다. 제가 평일 낮에는 파트타임으로 일할게요. 그럼 수연 씨는 저녁 시간대 알바를 하시면 어때요? 좋아요. 저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알아볼게요. 주말에는 둘이 번갈아 가며 일하고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상하게도 시스템은 작동했습니다. 저는 편의점 야간 알바로 한 달에 200만 원을 벌었고 지은은 마트 계산원으로 150만 원을 벌었습니다. 남편의 월급 400만 원까지 합치면 한 달에 750만 원의 수입이었습니다. 생활비로 300만 원을 쓰고 나머지 450만 원은 모두 빚 갚는 데 썼습니다. 이자만 갚던 것에 비하면 원금을 조금씩이라도 줄여나가는 게 큰 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힘들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남편의 얼굴을 매일 봐야 한다는 게 고역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거실을 지나게 됐습니다. 소파에 누워있는 남편이 보였습니다. 그는 천장을 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잠깐 얘기할까요?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수연아. 저는 소파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후회해요? 뭐가? 이중생활이요. 우리를 속인 것이요. 남편은 긴 침묵 끝에 대답했습니다. 매일 후회해. 하지만 어떤 선택을 했어도 후회했을 거야. 지은이와 아이들을 버렸어도, 너와 준호를 버렸어도, 그건 변명이에요. 알아. 변명일 뿐이야. 나는 겁쟁이였어. 선택하지 못하는 비겁한 인간이었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직도 당신을 완전히 미워할 수 없다는 게 제일 힘들어요. 증오해야 하는데, 분노해야 하는데, 가끔은 그냥 슬퍼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요. 이제 그 말도 지겨워요. 저는 일어서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뒤돌아보니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준호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한다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기묘한 동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빚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빚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아이들이 모두 낮잠을 자고 있을 때 저와 지은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주말 알바를 나간 상태였습니다. 수연 씨, 궁금한 게 있어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뭐요? 민준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어땠어요? 저는 잠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대학교 선배였어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졸업하고 취업해서 3년 사귀다가 결혼했어요. 평범한 연애였어요. 저는 우연히 만났어요. 출장지 호텔 로비에서요. 제가 캐리어를 끌고 가다가 넘어졌는데 민준 씨가 도와줬어요. 그날 저녁같이 저녁 먹으면서 이야기하다가 마음이 통했어요. 지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아이를 임신했을 때 너무 행복했어요. 민준 씨도 기뻐했고요. 결혼하자고 먼저 말한 사람도 민준 씨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준호를 임신했을 때 남편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병원 검진 때마다 따라왔고 태교에도 신경 썼어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같은 남자에게 같은 사랑을 받았던 두 여자였습니다. 가끔 생각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먼저였다면 어땠을까? 만약 민준 씨가 저를 먼저 만났다면 수연 씨는 없었을까? 의미 없는 가정이에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우리 둘 다를 속였다는 거예요. 맞아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회사까지 찾아왔어. 돈 당장 갚으라고. 안 그러면 가족들한테 피해 간다고 협박했어. 얼마요? 5천만 원. 2주 안에 갚아야 해. 지은과 저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5천만 원. 우리가 석 달 동안 모은 돈을 다 털어도 2천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어떡하죠?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제가 친정 엄마한테 부탁해 볼게요. 수연아, 미안해. 정말 말 시키지 말아요. 저는 남편의 말을 끊었습니다.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엄마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2천만 원은 마련할 수 있어. 하지만 그게 끝이야. 더 이상은 도와줄 수 없어. 고맙습니다, 엄마. 전화를 끊고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2천만 원은 제가 마련할게요. 나머지는요? 제 친정에서 1,000만 원 정도는 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2천만 원은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차를 팔게요. 그리고 회사에 급여 선지급 요청해 볼게요. 우리는 2주 동안 미친 듯이 돈을 모았습니다. 저는 낮에도 전단지 돌리는 알바를 추가로 했고 지은은 새벽 배달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차를 팔고 회사에서 300만 원을 선지급 받았습니다. 마침내 5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사채업자에게 돈을 갚는 날 우리 셋은 함께 갔습니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원금 다 갚았으니 이제 끝이네요. 사채업자가 돈을 세며 말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지은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냥 다리에 힘이 없어서요. 우리는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빚은 1억 5천만 원이에요. 지은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1년 정도면 다 갚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일하면요. 1년.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기묘한 동거를 1년이나 더 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6달이 더 지났습니다. 우리는 기계처럼 일하고 저축했습니다. 빚은 이제 9천만 원까지 줄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은 씨, 마트 할인 정보 공유해요. 저는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감사해요. 참, 수연 씨 편의점 사장님이 시급 올려준다고 했죠? 네, 100원이지만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이런 대화가 일상이 됐습니다. 우리는 팀이 됐습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동료가 됐습니다. 아이들도 변했습니다. 준호는 민서와 수아를 진짜 동생처럼 챙겼습니다. 민서야, 숙제 다 했어? 응, 형. 근데 이 문제 어려워. 가져와봐. 형이 알려줄게. 준호가 민서의 숙제를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아이들에게 이런 환경이 좋은 걸까? 어느 일요일 남편이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에 갔습니다. 저와 지은은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그러세요. 저는 이제 민준 씨를 사랑하지 않아요. 저는 손을 멈추고 지은을 쳐다봤습니다. 언제부터요? 석 달 전쯤부터요. 매일 보다 보니까 환상이 깨지더라고요. 제가 사랑했던 건 그 사람이 아니라 제가 만들어낸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저도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이제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요.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마음이 식어 있더라고요. 그럼 왜 아직 여기 있는 거예요? 빚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당신 때문이에요. 저요? 네. 당신도 피해자니까요. 혼자 남겨두고 갈 수가 없더라고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그래요. 수연 씨 때문에 버티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시작한 일이잖아요.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한때 적이었던 두 여자가 이제는 가장 가까운 동지가 됐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빚을 다 갚으면 각자의 길을 가기로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알았어. 남편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그럼 양육권은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각자 키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준호를, 지은 씨는 민서와 수아를.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산은요? 재산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혼인신고가 된 수연이가 법적으로 유리해. 하지만 나는 둘 다 공평하게 나눠줄게. 이 집은 팔아서 빚 갚는 데 쓰고 남은 돈은 반반 나누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가진 퇴직금의 절반을 저에게, 절반을 지은에게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모든 게 정리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우리에게 또 다른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빚을 거의 다 갚아가던 어느 날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남편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과로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수술이 필요한데 비용이 3천만 원 정도 듭니다. 3천만 원. 저와 지은은 동시에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이제껏 모은 돈이 정확히 3천만 원이었습니다. 빚을 다 갚으려면 한 달만 더 있으면 됐는데 어떡하죠?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증오했습니다. 하지만 죽기를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수술하세요. 저는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제가 마련할게요. 저는 우리가 모은 3천만 원을 병원에 냈습니다. 1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습니다. 수술은 5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저와 지은은 수술실 앞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아이들은 친정 엄마와 지은의 엄마가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 후회 안 해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뭐요? 돈을 다 쓴 거요. 우리 1년이 날아갔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 안 해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미워하긴 하지만 아이들의 아빠니까요. 맞아요. 아이들의 아빠예요.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하려면 최소 6개월은 걸릴 겁니다. 그동안 일은 절대 못합니다. 6개월. 남편의 수입 없이 6개월을 버텨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남편은 이틀 후에 깨어났습니다. 눈을 뜬 남편은 저와 지은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또 미안하다고 하네. 이젠 그만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술비는 우리가 모은 돈으로 냈어요. 이제 또 처음부터 시작이에요.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날 살렸어?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아이들 생각해서예요. 아빠가 필요해요. 비록 실패한 아빠지만요. 지은이 덧붙였습니다. 남편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나는 자격 없는 인간인데. 다음 날 병원 소셜워커가 찾아왔습니다. 환자분 상황을 들었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류 작성 도와드릴게요. 또한 남편의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과로로 쓰러진 것이 인정됐습니다.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힘든 시간은 지금부터라는 것을. 퇴원한 남편은 집에서 요양했습니다. 저와 지은은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이들도 이해했습니다. 엄마, 제가 설거지 도와줄게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우리 아들.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합쳤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친정 엄마는 반찬을 만들어 보내줬고 지은의 엄마는 아이들 옷을 사다 줬습니다. 동네 이웃들도 우리의 사정을 알고는 조금씩 도움을 줬습니다. 수연 씨, 우리 힘든 거 알아요. 이거 좀 받아요. 편의점 사장님이 쌀 한 포대를 건네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1년 반이 더 흘렀습니다. 빚은 마침내 모두 갚았습니다. 남편도 건강을 회복해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속했던 날이 왔습니다. 이혼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법원 앞에서 우리 셋은 마주 섰습니다. 이상하게도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이혼할 거예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저와 지은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아이들 때문에. 지은이 덧붙였습니다. 알아.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서류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 것으로 끝이었습니다. 8년의 결혼 생활이 5년의 사실혼 관계가 그렇게 끝났습니다. 법원을 나오면서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슬픔도 아니고 기쁨도 아닌 그저 담담함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준호랑 작은 집 구해서 새로 시작할 거예요. 당신은요? 저도요. 민서, 수아랑 함께요. 서로 연락하며 지내요. 아이들도 자주 보게 해주고요. 그러죠.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한때 적이었고 동지가 됐고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는 사이가 된 두 여자였습니다. 남편은 혼자 자취방을 구했습니다. 주말마다 아이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세 아이 모두를. 첫 주말 남편이 아이들을 데리러 왔습니다. 아빠. 아이들이 달려가 남편을 안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잘 다녀와. 저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녁에 올게요. 응, 조심히 다녀와. 아이들이 떠나고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수연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오히려 홀가분해요. 저도요. 이상하죠?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살았는데 이제 헤어지니까 시원한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는 잠시 웃었습니다. 가끔 만나요. 커피 마시면서요. 좋아요. 전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난 2년 반을 돌아봤습니다. 배신과 분노로 시작된 시간이었지만 이해와 용서로 끝났습니다. 저는 남편을 용서한 걸까요? 아니,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증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인간적인 실수를 한 불완전한 사람으로 받아들였을 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새 직장에 출근했습니다. 격리 사원이었습니다. 정규직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안정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지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새 직장 출근했어요. 함께 축하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축하해요. 우리 정말 잘 버텼어요. 그날 저녁 준호와 단둘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족 그림 그리래요. 그래. 뭐 그렸어? 저는 엄마랑 저랑 아빠 그렸어요. 그리고 민서랑 수아도 그렸어요. 준호가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습니다. 종이에는 5명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이게 다 가족이냐고 물어보셔서 그렇다고 했어요. 조금 특별한 가족이라고요. 저는 그림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맞아.
우리는 특별한 가족이야. 엄마, 우리 행복한 거 맞죠? 그래, 행복해. 이제부터는 더 행복할 거야. 준호를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강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해져야 했습니다. 한 달 후, 저와 지은은 약속대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요즘 어때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바빠요. 하지만 좋아요.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저도요. 처음으로 제 선택으로 사는 것 같아요.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직장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미래 계획. 수연 씨, 혹시 재혼 생각 있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당신은요? 저도요. 한동안은 혼자 살고 싶어요. 나 자신을 찾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가 저한테 연락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없냐고. 뭐라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이제는 그냥 아이들 아빠로만 생각하고 싶다고요. 잘했어요. 수연 씨한테도 연락했죠? 네, 했어요. 저도 똑같이 대답했어요. 우리는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로웠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였습니다.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준호와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 씨, 돌아보니 지은이, 민서, 수아와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우연이네요. 정말요. 아이들 데리고 산책 나왔어요. 아이들은 반갑게 인사하며 함께 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같이 걸을까요? 좋죠.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아이들은 앞서 뛰어다니며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여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누가요? 수연 씨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당신도요. 우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아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뭐가요? 민준 씨의 이중 생활이요. 만약 계속 몰랐다면, 아니면 애초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마 평범하게 살았겠죠. 하지만 지금처럼 강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그 일이 저를 성장시켰어요. 아프긴 했지만요. 인생이 참 아이러니해요. 정말요.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멀리서 남편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늘이 남편이 아이들을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아빠, 아이들이 달려갔습니다. 남편은 새 아이를 모두 안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이 저와 지은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담담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아이들 잘 부탁해요. 걱정 마. 저녁에 데려다 줄게. 남편과 아이들이 떠났습니다. 저와 지은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상하죠?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시간이 해결한 거예요. 시간과 우리의 노력이요. 맞아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빛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수연 씨, 고마워요. 왜요? 그때 포기하지 않아서요. 저를 버리지 않아서요. 저도 고마워요. 함께 버텨줘서요.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한때 적이었던 두 여자는 이제 평생의 친구가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거예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열심히요. 준호 잘 키우고 제 꿈도 찾아보고. 당신은요? 저도요.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제 카페를 차리고 싶어요. 멋지네요. 카페 열면 제가 첫 손님 할게요. 약속이에요. 우리는 일어나 각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돌아보니 지은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저는 남편을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미움마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였습니다. 집에 도착한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바람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나를 위해 산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현재를 살아간다. 그 문장을 읽으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남편이 준호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준호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재밌었어? 네. 아빠가 놀이공원 데려갔어요. 민서랑 수아랑 같이요. 그래, 다행이다. 남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연아, 정말 고마워. 아이들 만나게 해줘서. 당연한 거예요. 당신은 아이들 아빠니까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이 예전보다 작아 보였습니다. 문을 닫고 저는 준호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엄마, 우리 행복하죠? 준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 행복해. 정말 행복해. 그리고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각자의 이야기를 써나갑니다. 과거의 상처를 안고 있지만 그것에 무너지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